3장까지 했습니다. 오늘 4장 성애분리 들어갈 차례입니다. 근데 진도가 느려서 걱정입니다. 요 남은 분량 조금 전에도 잠깐 이영애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한 아카데미 5일에 5강으로 완강을 하기에 이제 책의 성격상 무리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죠. 하다 보면, 운영하다 보면 또, 이거 좀 무리하네. 그럼 또 재구성하고 하는 시행착오를 조절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요 앞에 했던 것들은 자유의 철학 신지학을 했었었는데, 분량이나 내용이, 어쨌든 아카시 연대기가 조금 더 이게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제가 강의를,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만약에 저보고 네 맘대로 자유의 철학을 한번 요약해봐라 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1시간에 요약할 수도 있고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고무줄이죠. 그런데 이제 강의에 딱 들어가면 이 양 조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이제 청중들의 이해 수준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딱 부닥치게 되는 거죠. 청중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은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죠. 이해를 못하고 있는 내용은 진도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해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얘기들을 자꾸 추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진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진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책임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다. 한번 딱 말하면, 그거 아는 거, 그럼 빨리빨리 나갈 텐데, 아는 눈빛이 아니야. 그러면 또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네 책임, 내 책임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급하게 먹지는 말자.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보통 뭐, 진도에 맞춰가지고 일종의 성과주의적으로 뭐, 성취도를 정해놓고 성취하고, 평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가 습관으로 배어 있다 보니까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진도 나갔네 안 나갔네가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진짜 이해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해하는 것이고 요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카시아 연대기 진도가 설사 다 못 나갔더라도 이제 읽어보시면 이 효과는 확실히 나올 겁니다. 읽히네. 원래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어려운 책들이 앞에 있는 전제 조건과 구성, 이걸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제와 구성과 기초 개념들을 딱 알고 나면 읽힙니다, 그냥. 읽힙니다. 이거, 뭐, 다른 중요한 대부분의 공부들이 다 이와 같죠. 이와 같아서 앞부분에 그 중요한 어떤 전제와 구성과 기초 개념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절반 이상 한 거예요. 절반 이상 한 거고, 설사 제가 강의로 진도를 다 못 끝내더라도 아카시아 연대기 뒷부분들은 읽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의 안심. 마음의 안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성애분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애분리로 들어가서 레무리아 인종 중반에 성애분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맨날 네모 그려놓고 글자만 딴 거 쓰고 쓰다 보면 앞에 썼던 글자 뒤에 썼던 그 글자 사실 다 겹쳐지는 거죠. 겹쳐지는 건데 그럼 여기가 태양기, 여기가 달기, 여기가 에테르, 여기가 아스트랄. 그래서 보름달 뜨면 사람이 미친다. 이거 말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름달 뜰 때가 달의 힘이 제일 강해질 때가 아스트랄 성분이 대기 중에 제일 많을 때고 요때가 그 기왕에 만약에 어떤 이 불안도가 높다거나 안에 아스트랄적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러면 이렇게 아스트랄 성분 높을 때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름달 뜰 때 뭐 늑대 인간이 나타난다는 등 이런 이제 그러니까 모든 신화와 동화에 나오는 상징적 요소들은 그 자체로 리얼한 실제는 아니지만
리얼한 실제는 아니지만 어떤 실제적 현상에 근거해서 정폭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반인반수라든가 요괴인간이라든가 이런 거 지어낸 얘기 아니다라는 거야.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어제 제가 우리 같은 이 지구기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몸이 유연했고 신체가 조작 가능했다, 변형 가능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사례가 애 때에 아기들은 누구나 타고난 레무리아 인종들이 타고난 차력사 마법사였다라고 했는데 애들도 신체적으로 보면 타고난 요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된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동작을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버립니다. 예. 그러면 집단 인류도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다리를 뒤로 넘겨가지고 요가에서 말하는 왕비둘기 자세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땐 그냥 했어요. 애를 써서 훈련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했다는 거야. 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다리 한 번 찢는 거가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나도 죽기 전에 일자다리 한번 찢어보자. 자, 그리고 여기 지구기의 자아, 그리고 여기는 토성기의 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의 분리가 레무리아 중기다. 레무리아 중기가 언제 오는가 하면, 여기가 레무리아 인종들, 여기가 아틀란티스 인종들, 여기가 폴라리스 인종은 의미가 없어요. 폴라리스 인종은 자연하고 인간하고 구별 안 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걸 인간이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 때입니다. 조금씩 개별자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건 하이퍼보레아부터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보레아는 아직 우리가 진도 안 나갔죠. 여기가 하이퍼보레아 인종들인데 사실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아틀란티스 인종과 레무리아 인종 이 두 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현재 우리한테서 재현되고 있는 것들이 이쪽이 강하거든요. 예. 우리한테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재현되고 있는 게 이쪽 성질들이 아직까지 강렬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레무리아 중기 이전까지는 양성 구유의 시대였다. 그거는 얘기했고요. 요때 지구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것도, 근데 고체, 액체, 기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지구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물체, 에터라, 아스트랄이 이미 형태, 형성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서 고체, 액체, 기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뭉쳐져 있을 때에는 얘를 우리는 딱딱한 고체로 자꾸 상상하지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아니다. 오히려 이때가 훨씬 기체적인 상태예요. 기체적인 상태에서 조금 더 음적인 것과 상대적으로 양적인 것이 분리가 되면서 여기서 1차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자연 환경이 1차 분리가 일어나니까 인간도 그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분리된 거거든. 예. 자연이 분리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인간이 분리가 되는 거지 환경의 변화 없이 인간이 변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변화는 진화론이 딴 거는 다 웃기는데 다윈의 진화론이요. 근데 하나는 빛나는 통찰이 있었습니다. 자연 선택. 인간의 진화는 자연 선택이다. 자연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자연 선택이 기본에 깔려 있고, 근데 인간은 자연 선택 이상을 하죠. 창조력이 있어서. 그래서 인간이 환경에 일방적으로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뒤로 갈수록 커지는데 요 얘기는 조금 앞질러 가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인간이 늘 전 시대에 걸쳐서 계속 윤회했을까? 아닙니다. 계속 윤회할 힘은 없었습니다. 윤회도 일정 시기에 들어가야 윤회합니다. 예.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최소한 요때 이후부터입니다. 요때 이후에 윤회라는 거죠. 요 앞부분은 윤회 안 합니다. 윤회의 동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윤회하는 힘, 그 자체가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럼 영적인 힘이 별도로 강화되는 어떤 시점이 오기 전에는 윤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물질 조소의 결합이었을 때 이게 윤회 안 해요. 대신 죽음도 없어요. 특별히 죽음이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음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물질의 소멸이잖아요. 그런데 몸, 마음도 구별 안 된 존재가 죽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죽음이 없는데 윤회가 어디 있어요? 불멸의 존재인데.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같은 거 보면 뭐 아담이 900년 살았다, 1500년 살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수천 년 살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신호로 내려오는 것들은 다 리얼 실제는 아니지만 예, 현상의 기초에서 상상된 거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수천 년 살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해서 거의 불멸의 존재. 한 수천 년쯤 지나면 환경 변화가 되면 그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살짝 적응해가지고 그거 바뀌었을 뿐이지 죽음이라는 인식을 안 했다. 이 하이퍼보레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죽음 인식이 없는 시절에 윤회 인식이 있을 리가 있나? 윤회할 필요가 없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저의 이 팩트 폭력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 있는데 동물들 윤회 안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이 없어서. 윤회의 주체는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영의 산물이니까 영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이 영성이 윤회를 해낼 만큼 예, 그 정도의 어떤 볼륨과 힘으로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윤회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삶은 끝나면 끝. 진짜 소멸이야. 그냥 물질적인 데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러면 우리의 그 또 동화가 하나 깨지잖아요. 저도 개를 많이 키워봤습니다. 근데 개를 키우다 보면 개는 영은 미약하지만 혼이 있잖아요. 동물도 소울이 있거든요. 동물도 소울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초 감정을 느낍니다. 동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식구처럼 대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대체로 보면 개를 가장 많이 키우니까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얘들하고 인간을 구별해 주는 건 언어거든. 그럼 언어 배우기 전에 아이들 있잖아요. 3살, 4살이죠. 언어가 익숙하기 전에 아이들. 그러나 소리로 자기 감정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 이게 3살, 4살 때거든. 딱 개나 고양이가 서너 살입니다. 서너 살 수준의 감정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개, 고양이 상태를 가만 보세요. 하는 짓을 가만 보세요. 서너 살 배기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의사표시를 합니다. 한 3, 4살에 하는 정도의 의사표시를 해요. 예. 그러니까 동물을 가까이에서 지내는 것은 굉장히 어쨌든 사람한테는 많은 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애 키우는 게 힘들지만 아이들의 그 순진한 상태를 보면서 마음이 정화되잖아요. 삶의 어떤 의미를 막 다시 찾고 힘을 내고 동물 키우는 것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동물 키우는 것도. 그래서 이게 순박한 개의 눈을 보고 있으면 안구 정화뿐만 아니라 예, 마음의 정화가 정말 된다니까요. 우리 학교에는 순돌이가 있습니다. 아, 저도 속 시끄러울 때 순돌이 눈을 보고 있으면 예, 위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레무리아 그러면 요자가 오히려 또 기체적이다가 상대적으로 기체적인 거하고 고체적인 거하고 살짝 분리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근데 이제 요때 이제 분리가 되면서 액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또 한 번 더 분리가 되면서 고체는 더 고초롭게 경화가 돼요. 우리가 오늘날 고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요때 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딱딱하게 아래 위가 더 분리가 되면 될수록 고체는 더 고체답고 기체는 더 기체답게 돼버리는 거죠. 분리가 덜 되면 덜 될수록 이 상태들이 섞이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틀란티스라고 보고 레무리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액체적이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훨씬 액체적인 뼈가 요때 뼈가 형성이 되기는 하는데 이때 뼈가 거의 물렁물렁한 뼈라는 거야. 요때 와서 뼈가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뼈가 물렁물렁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신체가 변형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공기의 밀도라든가 물의 밀도도 달랐겠죠. 그럼 어떻게 이거 연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보다 공기는 훨씬 빡빡하고 지금보다 물은 훨씬 희소한 식으로 거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밀의 밀도가 높잖아요. 현재 물의 밀도보다도 물은 더 헐렁헐렁했다는 거야. 밀도가 낮았다는 거야. 반면에 공기는 지금 이렇게 희소하게 퍼져 있는데 이건 오히려 빡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대기와 대지의 상태 자체가 지금하고는 어느 정도 뒤로 갈수록 대칭적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런 인간의 상태도 거기에 자연 선택적 적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공기, 똑같은 물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전 시대에는 전 시대 공기가 있는 거예요. 늘 똑같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 시대는 전 시대 인간이 있는 거고, 그 전 시대 인간의 모습들이 오늘날에는 신화와 동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인반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여기는 식물성이 강한 인간, 그리고 헐크 같은 인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헐크 같은 인간, 그 의지가 남다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거의 에테르로 똘똘 뭉친 인간이니까. 에테르가 관장하는 게 힘과 의지거든요. 헐크 같은 인간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지금 헐크는 막 근육형으로만 표현이 되니까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신체의 변형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인간이 있었다. 거꾸로 더 넘어가면 요때는 유체처럼 떠다니는 인간이 있었다. 요런 전설이 모든 상고 문명을 서술하고 있는데 다 나와요. 우리나라의 상고 문명을 서술하고 있는 책 중에 우리나라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전 거는 기록이 없잖아요. 끊겨버렸잖아요. 예, 역사는 오래됐지만 저기 가서 물 좀, 이걸 내가 먹을게. 그래서 상고 문명에 대한 어떤 신화, 창세기와 신화를 담고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상고 문화에 대한 이 기록을 담고 있는 책 중에 어쨌든 이 위서 논쟁을 피할 수 있는 기록들이 거의 없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그나마 약간은 그 사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부도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부도지. 이건 신라의 그 재상이었던 박재상 가문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 가문의 사서입니다. 가문의 사서인데 조선 왕조 때는 이 개별적으로 그 집안에서 역사 기록하게 하는 걸 금지시켰거든요.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적으로 못하게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천문 관찰이라든가 역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왕조에서 인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하면 이건 역모입니다. 역모. 걸리면 죽어. 그런데 이제 고대 때부터 가문의 어떤 보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가문에서 역사를 기록할 정도의 선비 집안들이 간혹 있거든.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개는 왕조가 그거는 워낙 역사가 깊고 정통성이 있으니까 인정해준다 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던 몇 개의 사서들 중에 부도지가 있어요. 근데 그 보물 같은 부도지가 6.25 피난 때 소실돼 버립니다. 박재상 가문들이 평양에 살고 있었는데, 예, 전쟁 나고 나서 서울로 집안이 이사를 오면서 소실돼 버려요. 그래서 이 가문 후손 박모 씨가, 박누구 씨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맨날 듣고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쓴 거야. 이러니까 이제 정통적인 사료로서는 인정을 못 받죠. 기억을 재현한 거니까. 기억해서 또 구술로 들었던 것들을 옮긴 것도 있고 한 거니까. 이래서 이제 사서로서는 인정을 못 받으나, 그러나 그나마 위서 논쟁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는 처지에 있는 책이 부도지다.
그래서 부도지 보세요. 부도지 읽으시면 부도지에서 마고 할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마고성 얘기가 부도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도지에 나오는 얘기고 창세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었던 시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옛날에 인간은 공기 중에 액체만 흡입하고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인간은 떠다녔기 때문에 무슨 경계를 가릴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씨라고 불리는 거, 인종이라고 불리는 거가 언제부터 어떻게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에 대한 지금 아카시아 연대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금만 눈이 좀 깨어 있으면, 물론 아카시아 연대기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지만 늘 얘기하지만 인지학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유기이론론을 인류에게 아주 고도의 어떤 영적 자극을 준 사상 맞습니다. 맞는데 아니 그게 아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도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재발견해내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하고 근친성이 있는 문화 안에서 그걸 발견해야만 한마디로 주체화 현지화가 되잖아요. 주체화 현지화가 돼야 교육에 실천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 주체화 현지화되지 않은 내용을 모방해오는 건 진짜 교육적으로 이거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 발굴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됐는데 남녀가 도대체 왜 분리가 됐냐 했을 때 그 분리되는 과정이 어땠냐 하면 일단 왜 분리가 됐냐는 환경이 변해서, 환경이 더 분산적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물질들이 분리되는 과정하고 인간이 분리되는 거 똑같이 가는 과정이다. 이게 제일 큰 설명이고요. 그럼 인간을 뭐라고 규정할 거냐?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인간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생겨먹고 이렇게 내적 작용이 일어나는 존재로 딱 규정하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요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정의는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말하고 있기도 하고 원래 그런 거지만 인간은 우리는 지금 지구별에 살고 있는데 지구 환경의 압축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지구 환경이 달라지면 인간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인간도. 인간은 어떤 고정된 형태나 질로 사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구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하고 또 다른 인간이 나옵니다. 다르게 생겨먹은 인간이 나옵니다. 예, 언젠가는 날아다닐 겁니다. 날개가 없이도 날을 수 있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속에서 봤습니다. 날아다니는 인간. 내가 날아다니고 있던데. 여러분 꿈속에서 1인칭으로 자기를 느끼면서 꿈을 꿀 때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희한한 현상,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신체 심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1인칭으로 자기가 나올 때 있죠? 그거 전생에서 했던 거예요. 전생에서 했던 거라니까요, 다. 그 기억이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생의 기억이 흔적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가 지금 상태에서는 도투기 전에는 꿈이에요. 꿈으로 나타납니다. 도튼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서 봅니다.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 봅니다. 꿈은 잠든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감각기관이 생기고 나면 명상을 통해서 그걸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연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저는 조금 바쁜 시절이 지나고 나면 양평연대기 이런 걸 하는데 써야 하는데 아직 좀 공력이 딸려서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구의 압축 존재로 정의된 인간이 변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게 환경에서 기체, 액체, 고체 분리가 일어날 시점이 되니까 인간도 몸, 마음이 분리가 됐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몸이 먼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몸의 물질적인 거가 완성도가 높고, 심적인 거는 완성도가 아직 미완성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건 더욱더 미완성이고, 이렇게 분화되어 있잖아요. 완성도의 정도로 보면 현재 우리는, 물체적인 게 가장 완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완성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또 거꾸로 행위 동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지금 아스트랄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스트랄이 인간 내면으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인간 내면의 감정들을 분화시킬 거 아닙니까? 얘가 행위 동기 중에서는 가장 직접적이죠.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완성도는 얘가 높아도 얘가 즉각적인, 적자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 시절에는 에테르가 한참 나올 때잖아요. 그럼 물리적인 신체 구성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력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이런 것들이 행위 동기 중에 무슨 적자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사례로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인간의 역사의 발달사는 문명사는 거의 전쟁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 이거 되게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런 거였는데, 남자 여자가 왜 분리됐을까도 궁금했고, 저는 인간이 왜 정착생활을 했을까가 국민학교 때부터 궁금했어요. 돌아다니면 되는데 왜 붙어 살지? 이거 정말 궁금했고, 그거 진짜 궁금했던 건 인간들이 왜 싸우지였어요. 왜 싸우지? 안 싸우면 좋을 텐데, 싸움을 당연하게 여기네. 혹은 맨날 학교에 들어가서 무슨 역사 같은 거 보면 맨날 전쟁사야. 땅 따먹기 한 거. 그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순신이 영웅이다. 그냥 사람 많이 죽이면 영웅이냐? 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진짜로 국민학교 때 들었던 생각입니다. 만약에 귀신이 있다면 이순신한테 원한 달라붙은 귀신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 후손들은 개고생하겠네. 어른들이 말하는 뭐 어떤 인과응보 원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엿됐어.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손이 끊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 진짜로 뭐 우리 민족한테나 영웅이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사람 죽인 거잖아요. 사람 죽인 거. 그게 모순되게 느껴진 거죠. 인간이 왜 싸울까? 왜 싸우는 걸 당연시할까? 근데 이거를 우리 역사책에서는 뭐라고 가리키느냐? 근데 저는 어차피 역사책 국민학교 때부터 안 믿었습니다. 지금 교과에서 가르쳐주는 거 대부분이 안 믿겠습니다. 뻥치고 있네. 역사고 사회고 뭐 정치 경제 다 안 믿기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리가 없다. 왜냐면 둘 중에 하나요. 내가 전혀 그런 동기가 아닌데 나로부터 지금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연결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친놈이든가 내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든가 이게 거짓말이든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진짜 국민학교 때부터 생각했다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미친놈이 아니야. 그러므로 이거는 그냥 가정이나 상상이지 진짜로 이랬을 리가 없다.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공부는 그냥 오로지 해야 하니까 했죠. 점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수학 정도를 빼고 나면 학교 공부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거 진짜로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딴 이유를 혼자서 막 찾아서 다니다 보니 조금 채워진 거죠. 제가 가졌던 호기심들이. 조금 채워졌는데, 자, 이 문제. 전쟁이 왜 나죠? 이 문제를 우리는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는 겁니다. 물자가 부족해서 약탈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물자가 희소해서 완전히 자본주의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어떤 끊임없는 발전 동력이 되는 거는 희소 자원에 대한 경쟁이라는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 전제가 거짓말이에요. 순뻥입니다. 순뻥이고 그런 일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짓말들은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근데 큰 거짓말을 들으면 거의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뻔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다 속아요. 큰 거짓말에 다 속아요. 수염 달린 할아버지 신은 없죠?
근데 큰 거짓말인데 쏘가버려요. 수염 달린 할아버지 신이 구름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런 거야말로 어마어마한 거짓말인데 먹힌다니까. 그리고 자원이 희소해가지고 희소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경쟁은 불가피하고 시장의 형성은 어떻게 되고 국가와 분리는 어떻게 되고 소위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를 이해할 때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아까도 제가 오전에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 분배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건 물론 마르크스가 한 얘기지만 맞아요. 근데 그게 특별한 대사상도 아니야. 그냥 조금 관찰해 보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생활 관찰 조금만 해보면 바로 보이는 건데도 그거 눈앞에 늘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우리가 그걸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듣기로는 인간이 번식을 많이 하고 인구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옛날에 인구수가 적었을 때는 자원이 충분했는데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자원이 희소해져서 이거를 경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거를 약탈을 안 하면 채울 수가 없어서 그로부터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사의 서술이 시작되잖아요. 학교에서 100% 이렇게 가르치죠. 이거 순뻥입니다. 완벽한 뻥입니다. 자원은 희소했던 적이 없어요. 자원이 희소했던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물리적 설명이잖아요. 이게 가만 보면 유물론적 전제 조건을 가지고 유물론적 조건이 인간의 마음과 심리에 이런 어떤 욕망을 일으켜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적인 게 있고 중적인 게 있고 음적인 게 있으면 어떤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뭐부터 움직일까요? 양적인 것부터 움직이죠. 동정이라고 했을 때 양적인 것부터 움직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물질을 고체액체 기체라고 얘기하듯이 이거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음양중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양부터 움직인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인간에게 몸원형으로 얘기를 하면 제일 음적인 게 몸 아닙니까? 그럼 제일 영적인 거는 양적인 건 0이죠. 이래놓고 이걸 사회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사회를 우리가 보통 삼원적으로 나눌 때 사회 삼원론에서도 그렇게 나눕니다만 인간의 몸원형에 해당하는 거를 경제, 정치, 문화로 나누거든요. 제일 물질적인 게 경제죠. 네, 제일 물질적인 게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음적인 거죠. 그 다음에 중적인 거에 해당하는 거,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거가 정치입니다. 정치. 가장 양적인 거에 해당하는 거, 정신적인 거에 해당하는 거가 문화예요. 문화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고 사람들의 집단 의식이에요. 맞죠? 문화는 집단 의식을 말하는 거다. 집합 의식을 말하는 거다. 그걸 문화라고 하는 거다. 그럼 몸원형에서 몸에 해당하는 게 경제, 혼에 해당하는 게 정치, 영에 해당하는 게 문화예요. 그러면 움직임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천지인으로 움직입니다. 천지인에서도 천이 양, 지가 그렇죠? 인이 중간이잖아. 중간이라고 두 번째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중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양이 있으면 대응값으로 음이 오고 종합값으로 중간이 오거든. 형성될 때는. 나중에 보일 때는 중이 중간에 있지만 형성될 때에는 극단값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양극순환이라 그랬잖아요. 양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양극이 만들어져야 중간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의 순서는 천지인이에요. 그럼 양음중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네, 이것도 보편원리입니다. 이것도 보편원리면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양음중으로 움직인다. 만약에 이거를 사회 변화에다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의식이 먼저 변한다. 의식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경제적인 어떤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야 사회의 어떤 제도 문물, 정치, 권력 이런 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보편 원리입니다. 이거 보편 원리라서 이 보편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큰 착각이 있어요. 큰 착각이 있습니다. 정치 운동이 있고 문화 운동이 있다고 했을 때 뭐가 먼저 움직여져야 될까? 문화 운동이 먼저 움직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치를 바꾸면, 권력을 바꾸면, 예, 문화와 경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권력은 결과라니까. 오히려 의식과 경제가 생활이 바뀌어야 권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의식과 생활이 안 바뀐 상태에서 권력만 바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놈이 그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맨날 괜찮은 인간이 대통령 되니까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자리의 성격이 그런 성격의 자리인 거야. 그 자리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지금 똑같은데 아무리 좋은 놈 갖다 놔봤자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도 우리는 이 순서에 대한 착각이 있기 때문에 아, 세상이 정말 어떤 뭔가 개선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개선의 출발점은 어쨌든 문화운동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삶의 일상양식이 안 바뀌고 일상양식이 바뀌지 않으면 권력이 안 바뀌어요. 이게 물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가는 거지만 어떤 그 분기점에서 넘어갈 때에는 이 순서가 칼같이 지켜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의식이 바뀌는 게 먼저다. 물론 우리는 수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의식식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수동적이 되게끔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러나 역사를 크게 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입니다. 근데 정근대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정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이잖아요. 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3번의 혁명이 있었던 거 아시죠? 정근대에서 근대로 3번의 혁명이 있었잖아. 정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운동의 출발점을 서구사에서는 르네상스로 잡잖아요. 문화부터 시작되잖아요. 문화부터. 이런 어떤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거에 꼭대기에 있는 거는 종교잖아요. 예, 종교로부터 나머지가 다 나오는 거지. 종교가 정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이 없어지지 않고는, 바뀌지 않고는 의식적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5세기 때부터 해가지고 가톨릭이 도전받잖아요. 르네상스 때문에도 표면적으로 보면 르네상스 운동 때문에 도전을 받죠. 근데 물론 그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그 밑에는 항해술의 발달, 인쇄술의 발달, 예, 상업의 발달, 교류의 발달, 뭐 많은 어떤 과정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지만 어쨌든 나타나기로는 결국은 인문주의의 발달이 종교를 위협했고 이 위협한 것이 최종적인 어떤 임팩트로 빵 하고 터진 게 종교혁명이었잖아요. 종교혁명이 개인주의 탄생에 어마어마하게 기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신을 만날 수 없다였는데 종교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사제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신과 대화한다는 거잖아. 뭐를 통해서? 성경을 내가 읽을 줄 안다.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전까지는 전부 문맹이에요. 문맹. 사제계급 아니면 글자를 못 읽어요.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써져 있었단 말이야. 사제계급 아니고는 귀족과 왕족이 아니고는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다라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해석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정신적으로 노예인 거죠. 정신적으로 전혀 독립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사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은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진다잖아. 근데 인간이 자기 삶의 방향과 관련해가지고 종교가 있건 없건 종교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궁극지향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있어야 개인주의가, 그래야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챙길 수 있다가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시절에는 개인이 독자적인 독립주체라는 생각 자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안 떠오르는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을 해가지고, 어쨌든 종교혁명이 터집니다. 이 종교혁명이 비로소 사제계급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줬단 말이죠. 이제 문명 타파가 되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리버티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영어에 리버라고 하는 것은 라이브러리, 장서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T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변화된 걸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리버티는 사람이 책 읽어서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번역할 때는 자유라고 번역하죠. 자유. 예. 인간이 책 읽음으로써 드디어 개인주의 사상, 자유주의 사상이 생겼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그게 리버티입니다. 그래서 리버티가 프리덤하고는 다른 거죠. 프리덤은 이런저런 관념적이고 물리적이고 모든 종류의 구속이 없는 상태. 이게 프리덤입니다. 리버티라고 하는 건 정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민 의식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라서. 근데 우리는 번역을 해서 맨날 보고 어원이나 어원의 역사성에 대해서 모르고 영어를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역사적 맥락을 모르고 그냥 생활 영어식으로 맨날 배우다 보니까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그 정신과 역사를 안다는 것인데 우리는 정신과 역사라고 하는 맥락을 떼버리고 기능적인 식으로만 외국어 공부하잖아요. 이건 외국어 공부를 정신성을 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발음 열심히 굴리고 대치동에서 왜 애들 발음 좋게 한다고 혓바닥 빼는 수술하고 그랬다고 사회 문제 된 적 있잖아요. 그거 맨날 말 중심으로 영어 해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긴 하죠. 일단은 기능적인 것도 취해야 되긴 하지만 거기에서 문법과 어떤 역사성, 정신성을 빼고 외국어를 배운다? 저는 그거 제대로 된 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저 같은 성문종합 영어가 충분히 의미 있다.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정확한 문법과 역사성을 알고 배우는 영어가 충분히 의미 있다. 이건 농담 아니고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잡지 편집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아티스트들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억지로 조금씩 직접 말을 해야 됐었어요. 그럼 이제 어쨌든 은기적 영어로 안 되는 영어지만 하는데 딱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들을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할 기회가 한 몇십 명 없다 보니까 그때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좀 들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저한테 어디서 유학했냐? 유학한 적 없다. 나는 그냥 토종이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고급 영어를 구사하냐? 그때 제가 뭐라고? 거짓말? 진짜예요. 팩트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급 영어를 구사하네. 근데 나의 영어의 바탕은 성문종합이거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어떤 낱말을 똑같은 낱말도 뉘앙스가 다 다르잖아요. 정확한 낱말을 갖다 쓰고 한글을 두고 고급 영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빼버리고 그냥 슬랭이나 열심히 익히고 저 날씨 좋냐 좋다 밥 묻냐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영어 하는 거 별로 좋은 풍토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종교혁명이 17세기에 일어나잖아요. 이 종교혁명의 의미는 사제로부터의 독립, 이게 제일 큰 거고, 또 심지어는 신과 내가 대등하게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가 나오는 거죠. 이 개인주의로부터 자유라는 사상이 또 나오는 거고, 그 종교혁명은 어마어마한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종교혁명이 있기 전에 인간이 무엇이다에 대한 인간 스스로 가지는 자의식, 이게 종교혁명이 있기 전과 있은 후는 인간이 무엇이다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인간은 무엇이다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의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러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지고 이러면 태도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관계와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쫙 바뀝니다. 쫙 바뀌면 행위가 바뀌죠. 행위가 바뀌면 이제 사회체제니 뭐니 하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혁명이 반드시 먼저 왔어야 됐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종교혁명이 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권력은 사회에 경직된 최종적인 힘이거든. 권력도 쿠데타 일어나는 게 쿠데타가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권력이 아닙니다. 그 힘의 성격이 권력인 거지. 그 제도의 성격.
왕조면 왕조,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공화주의면 공화주의.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자유민주 공화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다 다른 거고 이 각자가 생겨났을 때는 서로 죽일 듯이 싸웠어요. 자유주의자들하고 민주주의자들하고 서로 학살하고 민주주의자들하고 공화주의자들하고 서로 전쟁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게 결합돼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공화정, 자유로운 개인의 민주공화정 이렇게 확립되기까지 인류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다. 예, 한두 사람이 자빠진 게 아니다. 이 개념을 정립하려고. 예, 그렇게 치열하고 아주 단안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정립된 개념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다. 근데 서구 애들은 이 과정 자체를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수백 년에 걸쳐서 겪었기 때문에 자유민주공화주의가 뭐고 개인주의가 뭔지가 문화적으로 딱 안정이 됐잖아. 그래서 생기는 여러 근대적 가치와 에티켓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 겪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사대주의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환경적으로 사대주의를 벗어나기 힘든 역사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단죄할 수는 없어요. 마치 어린애가 아직까지 뼈가 익지가 않아서 신체 능력에 제한이 있는데 그걸 못 달린다고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에 면죄부를 줄 수도 없어요. 성장을 해야 되니까. 성장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성장한다라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죠. 못했던 것도 어쩔 수 없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어쩔 수 없고. 자, 어쨌든, 그럼 종교혁명이 필연적으로 먼저 올 수밖에 없었다가 만약에 우리가 공감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일상이 변합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게 경제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오는 거예요, 18세기에. 그럼 사람도 변했고, 기술도 변했고, 기술에 따라서 관계가 변했어요. 이러면 권력은 자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19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필연적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에게도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변화하려면 의식부터 변화해야 돼. 의식의 변화가 먼저 오는 거야. 내가 돈이 좀 벌리면 의식이 변화되겠지. 아니라니까. 돈을 벌기 전하고 벌기 후하고요. 똑같아요. 의식 변화. 돈이 있고 없고가 의식 변화의 선행 요인이 못 돼요. 예컨대 그냥 표현하기 좋게 의식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10번이 제일 높다고 칩시다. 내 의식이 3번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찌질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없었어야 라고 생각해서 돈을 더 벌면 내가 5번 의식이나 6번 의식이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로또 복권 한 10번 맞아서 한 10배 부자가 됐다. 그럼 의식이 뿅 하고 도약할까요? 당연히 도약 안 합니다. 당연히 도약 안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물리량에 의해서 부풀려진 3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쫄부 문화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돈 많아진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에 압구정 배밭이었는데 갑자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배밭 주인이, 빌딩 주인이 되잖아. 그럼 빌딩 주인이, 배밭 주인이었던 때 문화습성 그대로 양이 부풀려진 거지. 막걸리 먹다가 양주 먹는 쪽으로 바뀐 거지. 먹으면서 부르는 노래, 대하는 태도, 즐기는 문화 다 똑같다고. 이해되시죠? 돈이 이 사람을 변화 안 시킨다는 거야. 거꾸로 이 사람이 변하면 이 돈의 의미와 가치와 쓰임새는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번 시간과 돈밖에 없는 시절을 좀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시간은 남아돌고 돈은 쓸 데가 없고, 예, 막 낭비를 해도 별로 고갈되는 느낌을 못 받던 약간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있었는데 그 전 시절하고 비했을 때 할 수 있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전 시절에 비해서 질적으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근데 오히려 이제 자기 내적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이 주어지죠. 사람 타락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발전적인 걸 할 수 있는 거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나쁜 짓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동안 안 해봤던 나쁜 짓, 호기심 차원에서 충족시켜 보려고 하죠. 퇴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복권 맞는 건 진짜 복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게 로또 복권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가치 있게 할 건가에 대한 아무런 존재 상태가 없는데 그냥 똑같은 상태에서 갑자기 횡재한 거잖아. 갑자기 횡재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디그레이드 되게 돼 있다니까. 디그레이드. 이 자산이잖아, 자산. 그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존재의 일부인데 나한테 갑자기 많은 양의 큰 볼륨에 컨트롤 해야 되는 자원들이 붙은 거예요. 내 힘은 똑같아. 눌려버리는 거예요. 자원에. 그래서 어느 정도 볼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볼륨이 그 사람한테 온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 재앙이다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재앙입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예컨대 또 이제 소 잡는 칼 정도 되는데 파리채로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태공이 자기 능력이 안 맞을 때 낚시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는 소 잡는 칼인데, 지금, 날파리들 노는 데 가가지고 하면 또 이것도 그림이 안 맞는 거지. 이 사람은 국가 운영 정도 해야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천하 운영을 해야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 동네 패싸움을 중재하는 데는 젬병이라고. 이해가 되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삶의 원리들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연성을 가지고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의식부터 변해야 된다. 이건 명확합니다. 의식부터 변해야 일상이 바뀌고 관계가 바뀐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문화혁명 먼저 일어나고 경제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치혁명, 권력이 바뀌는 거다. 요 순서대로 간다면 다시 맨 앞에 문제로 돌아갑시다.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전쟁은 최종적으로 권력투쟁이잖아요. 이건 결과예요. 이건 결과인데 유물론자들이 설명하기는 희소성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 조건에서부터 설명해 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한 가정이 보편 원리라고 얘기한다면 의식이 바뀌었다. 의식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식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원이 하나도 안 모자란데 사람들이 자원이 흘러 넘치는데도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원이 모자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게 희소자원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현재 생산력은 세계 70억 인구가 있는데 다 잘 먹고 잘 사고 남아 돌 정도로 자원 많아요. 식량만 보더라도 인구 대비 10배 이상의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굶어 죽잖아요. 이건 자원 문제가 아닌 거죠. 자원 문제가 아닙니다. 의식의 문제인 거지. 의식의 문제인 거지. 자, 애초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전쟁을 왜 하게 됐는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발달을 해오면서 예전에는 신과 자신이 분리됐다고 생각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여기에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느끼지만 이쪽에서는 신 안에 내가 있다고 느낀다고. 나와 신의 분리가 없던 시절에 종교가 안 나옵니다. 나와 신의 분리가 뭔가 결핍감으로서 주어져야 종교가 나오는 거죠. 신이 나에게서 멀어졌다. 그러면 내가 신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종교거든요. 근데 애초에 분리 감각을 못 느낄 때는 종교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근데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는 자연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거든.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데 자연과 인간을 구별할 수 없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인간이 자연은 별개고 인간은 별개다 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 시점, 바로 이 시점부터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발달하고 언어가 나와야 종교가 나와요. 언어가 발달해버리면 형상의 세계 속에서 개념의 세계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실제와 분리가 되거든. 실제와 분리가 되면 결핍감이 커지거든요. 이 결핍감은 의식하는 결핍감이 아니고 자기가 모르더라도 생기는 무의식적 결핍감이에요. 그럼 요걸 메꾸려고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이 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과 인간은 분리된다. 타인과 나는 분리된다.
뭐 이런 식의 분리 감정들이 계속 생기죠. 신과 나도 이제는 좀 멀어진 것 같다. 내가 신의 소리가 안 들리고, 자연의 섭리를 옛날에는 저절로 알았는데 모르겠고, 예, 실제로 역사서 속에 대성기신론에 보면 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교 경전이죠. 대성기신론에 보면 인연분에서 내가 왜 이거를 설법하는가. 이게 문답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성기신론이. 부처님이 이미 진리를 다 말했는데 왜 쓸데없는 경전들이 이렇게 많냐. 옛날의 경전들은 간략했는데 왜 뒤로 갈수록 이렇게 많은 경전이 생기냐. 팔만대장경. 이게 왜 생기냐 하고 문답식으로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대성기신론에서 답하는 자의 목소리로 얘기하기를, 저 옛날 시절에는 사람들이 다들 부처 같았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었다.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멍청해져서 설명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멍청해졌다는 것이 거꾸로 이쪽은 직관지가 발달했고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개념 논리가 발달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세계 전체성은 직관 속에서 잘 파악이 되지 개념 논리 속에서 잘 파악되는 게 아니거든. 개념 논리는 기본적으로 세계를 일단은 분할시켜 놓고 재통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재통합하는 거는 우리는 재통합해야 영적이 돼요. 근데 재통합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충분히 분리된 걸 익숙하게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깨달음을 얻는데 둘러가야 된다는 거야. 옛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직관지에 가까웠는데 우리는 지금 분리를 시켜놓고 이걸 재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러가야 된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이 시절에서는 어느 정도 오성혼이 발달하지 않으면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 안타깝고 정서적으로 보면 반감이 많이 드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럼 똑똑한 놈만 깨달을 수 있냐 이런 게 돼버리거든요. 사람들의 감성 속에 똑똑한 놈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역사에서는 예비 엘리트 범죄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배운 놈들이 더한다. 이런 식의 역사적 집단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워낙에 부패한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내 자식은 똑똑하고 학벌 좋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 욕해요. 있는 놈이 더한다고. 그잖아요. 대부분들 다. 예. 나는 못 가진 사람이니까 가진 사람을 한편으로는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욕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식은 가진 놈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이중성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큰 착각과 자기 모순과 유율배반과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자각 못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자각 못할 때는 고민과 갈등이 없다가 자각이 들면 아이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해결책이 잘 안 보이니까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럼 또 옆에서 이제 모르고 속 편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학생이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어른이면 돈 안 되는 고민하지 마라. 뭐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앞에 뭐 얘기하고 전쟁? 왜 전쟁했을까? 자,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가 무조건 먼저다. 그러면 이제 신들과 멀어졌다, 자연과 멀어졌다, 타인과 내가 구별이 된다. 분리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질 때 아주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간관념이에요. 시간관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시간관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존재가 다릅니다. 시간관념이 생기는 건 언어에 발생하고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면 우리가 시제라는 걸 배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뚜렷하게 구별하게 되잖아. 108번 내가 왜 108번 낸가 하면 36 6 곱하기 3 하면 108이 나오죠. 불교에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전부 망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어쨌든 모델링하면 대략 한 108가지 정도 모델의 사고 형태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우리의 암과 감정, 모델링입니다, 일종의. 그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니, 비설, 신의. 이게 우리의 감각기관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비설, 신까지는 일반적인 물리적 감각이고요.
의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도 감각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인지학에서 12감각 하면서 그 사고감각 이런 거 집어넣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 아니 빛을 시니가 외부 대상을 만나면 색, 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걸 인식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1대1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감각기관이 다른 인식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함수적으로 곱하기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66, 36이 나오잖아. 거기에 시제관념이 들어간다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대략 한 108가지 정도의 모델링이 나오는 거지. 이게 우리의 사고의 다다 이거야. 다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다 엉터리다. 다 망상이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감각시각에 매여있는 그건 다 망상이다라는 거지. 사실 인지학에서도 그렇게 보잖아요. 감각시각에 매여있는 수준에서는 영적이 아닌 거잖아. 그걸 넘어서야 영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감각지각을 관념화하는데 관념화하는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틀이 언어죠. 언어 중에서 언어 문법이 구성이 되려면 제일 먼저 밝혀져야 되는 게 인칭 개념하고 시제 개념이에요. 인칭과 시제 개념입니다. 예. 요게 들어가면 사람의 정신에 쇼크가 옵니다. 이게 있기 전하고 이게 있은 후에는 모든 생각의 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라들이 말이 느린 것 괜찮습니다. 아직 에덴 동산에 살고 있잖아. 천국에서 조금 더 머무르라고 하면 괜찮지 뭐. 말 배우면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라니까. 글자를 배우면 완전히 격전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말 느리고 글 느린 거 정말 고민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일다가 천천히 나가도 돼요. 어차피 때가 되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언어가 시제와 인칭 개념을 사람한테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갈등 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이름으로서 선과 악이 분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창세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브가 여자가 아스트랄 덩어리잖아요. 아스트랄 기가 옴으로써 남녀 분리가 되잖아요. 이게 분산력이니까, 분화력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의지적이고 에테르적인 측면은 남성성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상대적이고 판타지적이고 분산적인 힘은 여성성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래서 분리가 되고 나서 여성이 언어와 종교의 주창자가 되잖아요. 남자가 언어와 종교를 만든 게 아니고 여자가 언어와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언어와 종교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피바다가 된 거야, 지금. 전쟁의 격전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세상에 악을 몰고 왔다. 그러니 창세기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다. 그게 비록 상징적인 묘사지만 실제 근거했다는 거예요. 실제 근거했다. 그래서 신화 동화는 이 세계의 정말 진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 등대 같은 겁니다. 등대 같은 겁니다. 신화 동화를 잘 쫓아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발달해 왔는지. 자, 여하튼 그건 그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신화동화 특강으로 또 아카데미를 한번. 그런 것도 괜찮죠. 진짜, 장엄한 신화동화들이 많아요. 예. 자, 여하튼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멀어집니다. 이렇게 멀어지면 이제 가까이 다가가려고, 길쭉을 메꾸려고 인간들이 애를 쓰게 되겠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시간관념이라 그랬잖아요. 시간관념이 생기는 순간,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게 멀어지는 순간,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관념이 희미했을 때는, 시간관념이 희미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미래의 언젠가잖아요. 지금 현재 나는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서 미래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관념이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눈 뜨면 그냥 완전한, 그날 하루만으로 완전한 시간의 시작이고, 눈 감으면 땡이고, 또 눈 뜨면 새로운 날의 시작이야.
과거의 기억도 언어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과거 기억이 축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언어 미발달된 아이는 과거 기억도 잘 안 나. 따라서 과거로부터 오는 집착이나 걱정도 없어요. 당연히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그 전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도 잠만 자고 일어나면 부활해. 그렇죠? 잠만 자고 일어나면 컨디션 회복해서 부활한다니까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언어를 배웁니다. 시제를 배우고 시간관념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거로부터 집착을 끌고 와요. 기억력이 늘어나니까. 그럼 과거에 좋고 싫고 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를 미래에 투사해버리는 거죠. 투사해버리고 나면 나는 좋은 것만 갖고 싶고 나쁜 건 피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지금 돼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야. 불안감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예, 요 시기에는 알면 알수록 불안감이 커집니다. 많이 아는 게 불안을 키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먹고 배가 불러. 괜찮아. 그런데 내일은 뭐 먹지? 옛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이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정착 생활을 하다 보면 1년 뒤에 뭐 먹지? 1년 단위로 생산하니까. 그죠? 그러면 1년만 걱정되는 게 아니고 10년 뒤에 뭐 먹지? 한마디로 상상된 결핍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상상된 결핍이 어디까지 연장이 되는가? 죽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죽는데 그러면 우선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시달려야 돼라고 하는 강박. 그 다음 이게 인간은 소멸감을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소멸한다는 걸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불멸이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거든. 우리는 신으로부터 왔잖아요. 신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영은 불멸이에요. 그죠? 나는 영계에서 왔잖아. 내가 이게 의식에 안 떠오르고 있지만 애초에 나는 완전한 세계를 알고 있던 존재예요. 근데 현실과 감각의 세계에서 이게 자꾸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면 될수록 통합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생긴다고. 그게 영적인, 그래서 제가 어린애들의 영성은 호기심으로 발휘된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분리된 인식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어떤 본능적 힘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를 무의식적으로는 절대 인정 못 합니다. 인정 못 하면 죽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죽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죽는데? 라는 생각도 어쩔 수 없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죽으면 안 되지. 죽음을 인정할 수 없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제가 아까 편안한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으려면 죽음이 소멸이 아니다를 인정해야 돼요. 맞죠? 죽는 것으로서 끝장난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한 죽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삶이 한 번이 아니고 이 죽음이 소멸이 아니다를 받아들여야 소위 평화로운 존엄사가 가능해진다는 거야. 예. 근데 옛 사람들이 이제 이게 분화 발전이 초기 단계에서는 이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영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상실감이 크잖아. 옛날에는 내가 에타르를 마음대로 부렸는데 아까 앞장에서 나왔듯이 식물과 동물과 대화도 되고 예. 막 이게 됐는데 어느 순간 안 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아이고 신이 나를 버렸구나.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 죽음이 그게 불멸의식이 사라지니까 소멸된다는 두려움이 커지게 되죠. 그럼 이게 소멸을 어떻게든 지연을 시키든지 다른 방식으로 연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연, 연장. 그럼 지연시키는 방법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조건들을 축적해 놓는 거거든. 한마디로 먹거리가 1년 먹거리보다는 10년 먹거리가 있으면 불안감이 떨어지는 거죠. 먹거리 떨어지면 당장 죽을 거기 때문에 10년 먹거리 있으면 10년은 일단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축적력이라는 게 비로소 발생합니다. 축적력이 발생하면서 소유욕이 발생하죠. 축적력, 소유욕이 발생하면서 필요 없는 것까지 쌓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당장 안 필요해도 쌓는다는 거야. 저장합니다. 사실 화폐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 욕망의 꽃입니다. 돈이. 일반적 등가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거나 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믿은 거죠. 뭔가 무한 가치 압축되는 거,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무한 가치 압축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전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안전보장. 그래서 돈, 즉 일반적 등가물, 무엇과도 바꿀 수 있고 썩지도 않아.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어. 이러면 나만 안전한 게 아니고 내 후손도 안전해. 이게 상속 개념인 거죠. 예. 그러니까 후손의 지산도 못 챙기는 못난 인간이 후손의 복리까지 다 챙기려고 하니까 이 자체가 못난 생각인데 후손 복리 챙기려고 더 축적하고 하는 거죠. 예. 요렇게 되는데, 자, 이런 이제 축적 경쟁이라고 하는 생각이 시제가 생김으로써 생기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미래를 땡겨서 걱정하는 거죠. 미래를 땡겨서. 그리고 이제 이 삶이 어쩔 수 없이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다른 형태의 삶을 죽음의 세계에 상상적으로 투사합니다. 그게 바로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 사후 세계를 현실 세계하고 똑같이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순장제 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자기가 누렸던 거를 무덤에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식의 어떤 장래 문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가면 갈수록 인간의 불안감은 더 커지겠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형상적으로 생각하고 아직까지 이 영향이 많이 남아있어요. 상징이 중요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사고하는 데 있어서. 그럼 생명, 어차피 죽음이 살면서 가장 피해야 되는 건데, 그럼 생명을 유지 연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생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물질적인 것 중에서는. 피죠. 그죠? 피가 돌면 살아있고, 피가 안 돌면 죽어버려요. 피를 흘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은 돈으로 그게 대치가 됐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아이고, 돈 없어서 죽겠네. 그렇죠. 돈이 피죠.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피해요. 돈이 피라고 생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아직 정립되기 전, 화폐가 정립되기 전,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생명 그 자체가 피예요, 피. 그러면 이제 골 때리는 생각이 들어요. 피는 어차피 일정량으로 돌 수밖에 없는데, 피를 축적하려고 그래요. 피를 축적하면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피를 어떻게 축적하냐? 피를 먹어버리는 거지. 피 떡칠을 한 디오니소스 문화가 생기는 거야. 진짜로. 그럼 고대의 그 원시종합적인 축제 이런 데에서 늘 있는 거가 인신공양이잖아요. 인신공양이 일단 생기죠. 왜 멀쩡한 사람을 찔러서 피 칠갑을 합니까? 그 피 칠갑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받아 먹어요.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데, 카라고 하는 게 사람 육신을 카라고 하잖아요. 니라고 하는 게 껍질 벗기는 거예요. 니풀. 사람 가죽 벗기는 걸 카니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축제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문명의 초창기 때. 그 왜 이런 짓을 하냐?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피를 먹으면 생명이 연장이 되고 그만큼 신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에게 멀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야 되려면 영생을 얻어야 돼. 영생을 얻으려면 피를 많이 얻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이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럼 피를 많이 얻으려면 내가 직접 피를 마셔야 돼. 그럼 누구의 피를 마셔야 될까? 신은 누구의 피를 좋아할까? 가장 귀한 자의 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인신공양의 첫 받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스스로 인신공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왕 되면 반드시 끝에는 피칠갑을 하고 죽어야 되는 운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희생, 최고 가치가 있는 것의 희생. 여기에다가 영생의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가 크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왕도 자기도 죽기 싫고, 그러니까 왕은 빼고 하자. 왕은 빼고 제일 귀한 거를 바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 사람들한테서 한참 인구가 늘어날 때 제일 귀한 자가 누구겠어요? 처녀. 예, 생리를 이미 생리 전에 처녀는 안 돼요. 생리 전에 처녀는 번식력이 없어요. 근데 생명을 낳는 역할을 여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태모신 시대였잖아요. 초창기에는 제사장이고 뭐고 다 여자라고. 그러니까 일단 여자라야 돼. 근데 이 여자가 번식력이 증명된 여자라야 돼. 그럼 생리가 끝나야 돼요. 생리는 끝나서 번식력은 증명을 했으나, 아직까지 애를 안 낳았었어야 돼. 왜냐하면 이미 낳아버리면 중고품이 되잖아요. 이게 신품이 아니잖아. 아,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강의 중에 뭐 남녀 차별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레무리아인들 얘기예요. 레무리아인들 얘기. 예, 레무리아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즈드가 되면 안 된다. 중고품이 되면 안 되고 신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인신공양이 어디서나 생기는 거예요. 처녀 인신공양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순화되기 시작하죠. 순화되면서 사람 잡는 건 좀 너무하다. 그래서 동물 잡자. 그래서 동물 잡는 것도 이제 문명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 자연 환경에서 가장 그 귀한 가축들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의 중동 지방에서는 거기에는 환경적으로 양들이 많으니까 양을 희생시켜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의식을 치르니까 희생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어느 지방에는 닭들을 많이 잡잖아요. 부두교들은. 그건 희생닭. 그러니까 말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잡습니까? 희생돼지. 우리는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돼지머리는 희생돼지지. 희생양하고 희생돼지하고 그 지역마다 문화적으로 이게 이제 희생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희생 대상이 달라지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돼지머리 보고 기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러지? 저거 대가리를 잘라놓고 애를 웃게 만들어 놓는 것도 기묘하고 기묘하잖아요. 그로테스크하잖아. 여기다가 돈을 찔러 넣는 거 진짜 이해 안 된다.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저거 돼지머리 잘라놓고 돈 집어넣으면서 뭔가를 기도를 한다? 이거를 신이 들어준다? 이게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고사 같은 거 지내면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는 거는 좀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고, 예. 그렇다는 게 뭐 청소년 때 내내 느끼면서 지내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 지도자를 죽여서 희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처녀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시족사회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처녀의 존재가 물리적으로 진짜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족의 머리수를 늘리는 거 남자는 못 낳잖아요. 남자는 못 낳으니 여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 처녀는 굉장히 가장 귀한 어떤 존재란 말이죠. 근데 이걸 인신공양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욕망이 성장을 하고 자원을 귀하게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요거를 한편으로는 다른 동물의 희생양으로 바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또 다른 한편 내 피를 흘리는 거는 싫고 남의 피를 갖다 바치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남의 피를. 그럼 남의 피를 갖다 바치는데 적게 바치면 싫고 신들이 협조하지 않을 거고 많이 갖다 바치면 되겠네. 아주 귀한 거는 질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거는 조금만 희생해도 되는데 남이면 벌써 퀄리티가 떨어져. 남을 갖다 바치려면 퀄리티를 퀀티티를 늘려야겠네. 퀄리티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면 야밤에 남의 시족 들어가서 다 때려 몰살시키는 거야. 그럼 대량의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걸 신이 기뻐한다. 이 피를 내가 흡수한다. 흡수해서 제의식을 거쳐서 신한테 전달을 한다. 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에 한 발 다가갔다. 이해가 되시죠? 자원 부족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이러니까 종교적으로 미친 듯이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신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거. 사실은 인간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납득이 되시나요? 자원이 부족해서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 가정은 상상된 가정이다. 상상된 가정이다. 그것이 어떤 재앙이 됐건 구원이 됐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여기 다른 환경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다.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지구상의 가장 진화한 존재가 뭔가 행위를 만들어낼 때에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용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운동보다도 훨씬 중요한 운동이 문화운동이고, 그 문화운동에서 핵이 교육운동이에요. 그 교육운동에서 핵은 교사의 자기수행이에요. 그거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야. 예. 근데 발도르프 교육은 그거 하자고 시작한 운동인데, 여기서도 우리는 또 주변에 어떤 이런저런 그 관성의 힘들, 사회 일반의 어떤 관성화된 힘들의 악영향을 계속 받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일종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하고, 거기서 궤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래서 전쟁이 났다. 그러니 창세기의 선악과 얘기 나오는 거는 너무나 지당하다. 자, 이러면서 동시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이 처음에는 개별자가 됐잖아요. 이제 분리가 많아질수록 일종의 신과의 거리, 영혼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결핍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결핍감을 메꾸려고 그 전쟁도 벌이고 그러잖아요. 한편으로는 전쟁을 벌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메꿔주는 마음의 위로를 가져다주는, 이게 내 편을 늘리는 거예요. 내 편을 늘리고 남의 편은 몽땅 죽여가지고 신한테 갖다 바치고, 이거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내 편을 늘리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뭡니까? 번식하는 거예요. 애 많이 놓는 거죠. 애 많이 놓는 거죠. 시족이니까. 이제 시족 사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내 편을 늘리는 이 과정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초창기에 사랑이 정의되기를 내 편 늘리기로 정의가 된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육체적이고 로맨틱한 남녀 상열지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적 동화를 시키는 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인류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랑을 논할 필요도 없었어. 예. 다 그냥 신 안에서 같은 천국 속에 살고 있었을 때는 굳이 사랑을 논할 이유도 없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할 이유도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사랑이 주제가 되게 된다. 그리고 사랑은 그렇게 양가적으로 어떤 처음에 등장을 했다. 그러나 사랑의 오늘날의 지구기적인 의미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레무리아 시대에는 그렇게 사랑이 출발을 한 거고. 그 얘기는 다음 강의 때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